7장 영웅들의 무기가 나오죠. 자, 그리스 시인들이 쓴 글을 읽어보라. 일정한 박자가 느껴질 것이다. 이 저자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일리아드를 의미를 합니다. 일리아드에는 이런 시로 쓰여져 있는 글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일리아드가 뭐죠? 아가멤논을 대장으로 한 아카이오 사람들이 트로이를 공략했던 10년간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게 일리아드라고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여기 69페이지에 이제 시로 이렇게 쓰여져 있죠. 네 번째 줄에 당신도 짐작하듯 바로 트로이 전쟁의 이야기다. 여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요 트로이 전쟁의 이야기를 한번 전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올림포스 여신들 중 가장 아름다운 이를 뽑는 자리에서 양치기 파리스는 아프로디테에게 황금 사과를 주었고, 아프로디테의 도움으로 파리스는 미녀 헬레네, 그리고 그리스의 왕 메넬라오스의 아내인 그녀를 납치했다. 강력한 그리스 군대, 빼어난 영웅들의 무리는 빼앗긴 미녀를 되찾기 위해 배를 타고 트로이로 향했다. 아킬레우스나 아가멤논, 오디세우스, 아이아스란 이름은 들어보았으리라. 이들은 그리스 편에 서서 프리아모스의 왕의 아들인 헥토르와 파리스에 대항해 싸웠다. 그리스군은 10년에 걸쳐 트로이를 공략했으니 결국 요새는 무너지고 불타 사라져버렸다. 지혜롭고 탁월한 연설가 오디세우스의 이야기도 알고 있는가? 그는 오랫동안 바다를 떠돌며 온갖 모험을 겪어야 했다. 마술을 부리는 ним프와 흉측한 거인에 맞서 싸우고 요술에 걸린 이상한 배를 타고 마침내 고국에 도착한 그는 충실한 아내와 다시 만났다. 요 이야기는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드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트로이 전쟁 이야기는 이 파리스의 선택부터 시작한다고 흔히 알려져 있죠. 요 그림에서 보시면 파리스의 선택이라고 하는 루벤스의 그림이 있죠. 벗고 있는 세 명의 여신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파리스와 여기 에르메스가 같이 있습니다. 저 뒤에 양떼들도 보이고요. 이 파리스의 직업이 양치기 목동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 아프로디테가 가장 아름다운 여신으로 파리스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파리스한테 아름다운 여인을 주죠. 그게 헬레네라고 하는 여인이고, 그로부터 이 전쟁이 시작되었다라고 우리 흔히 이제 일리아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알려져 있죠. 근데요, 실제로 일리아드를 읽어보신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일리아드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양치기 파리스와 아프로디테 헬렌의 이야기부터 등장하지 않습니다. 일리아드는 바로 아킬레우스의 분노라고 하는 시부터 시작을 해요. 일리아드의 시작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글에 있는 것처럼 노래하소서 여신이여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분노를, 아카이오족에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고통을 가져다 주었으며 숱한 영웅들의 굳센 혼백들을 하데스에게 보내고 그들 자신은 개들과 온갖 새들의 먹이가 되게 한 그 잔혹한 분노를, 인간의 왕인 아트레스의 아들과 고귀한 아킬레우스가 처음에 서로 다투고 갈라선 그날부터 이렇듯 제우스의 뜻은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 일리아드의 시작은 원래 양치기 파리스가 아프로디테에게 황금 사과를 주었다는 얘기부터 등장해야 되는데, 실제로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읽어보면 요거부터 시작해요. 노래하소서 여신이여. 우리가 아는 거하고 좀 다르죠? 또 이 책에서 말한 거 좀 다르죠? 그래서 이 트로이 전쟁의 전체적인 전모는요, 일리아스에 등장하지 않고 일리아스는 단지 열흘 동안의 이야기만 담겨 있습니다. 아킬레우스의 분노, 파트로클로스의 죽음, 헥토르의 죽음까지만 일리아스에 등장을 하고요. 자, 그러면 요 책에 나오는 올림포스 여신, 아프로디테 황금사과 이야기, 이 파리스 이야기는 어디서 나오냐?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 퀴프리아 같은 책에 등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책에 등장하는 거를 이야기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지금까지 남아서 전해지는 건 일리아스하고 오디세이하면 전해지고요. 나머지 6권의 책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서사시 권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요 이야기가 쪼가리 희극으로 만들어져서 그리스의 희극 작가, 비극 작가들이 이거를 연극으로 공연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트로이 전쟁의 전말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책으로 전해지는 건 요 두 권뿐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이 책에서 보면 이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 이야기를 읽고 감동을 받았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유명한 미케네 왕궁 트로이를 발굴했던 네, 슐리만이 이 서사시를 읽고 그게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해서 어릴 때부터 이거를 꿈꿨다는 거죠. 거기에 발굴의 꿈을 꿨다. 그래서 71페이지 중간에 다섯째 줄 보면 그리는 그리스로 여행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오랫동안 저축을 했다. 근데 이건 사실은 약간의 영웅 신화가 좀 있어요. 이 슐레이만은 원래 장사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의 이 일리아드 현장을 찾아가기 위해서 뭐 돈을 모았고 그 여러 가지 언어를 익혔다고 나오는데 실제로 다른 책 읽어보면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언어를 굉장히 천재였던가 봐요. 러시아 말도 잘하고 여러 가지 언어를 많이 해가지고 실제로 돈을 많이 벌었죠. 그리고 이 트로이를 실제로 발굴합니다. 그리고 슐레이만 앞에 이미 발굴자들이 있었는데 그 발굴자들은 돈이 없어가지고 발굴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딱 시점에 슐레이만이 나타나가지고 그 트로이 발굴처를 인수인계 받아요. 이 발굴한다는 게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트로이를 발굴했는데 트로이는 별로 나온 게 없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실제로 발굴해서 결과를 낸 게 미케네죠. 미케네 왕의 궁전에서 무덤을 발견했고 갑옷과 방패도 찾아냈다. 사실 술레이만은 무슨 이 트로이가 어릴 때 꿈이어가지고 발굴한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 발굴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돈이 되거든요. 사업가적 마인드에서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트로이에서는 별로 나온 게 없고 요 미케네에서 요 황금 마스크 요거를 발굴합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 사람들이 어떤 입구로 들어가잖아요. 여기 미케네 궁으로 들어가는 요 모습이 보이고 이거를 슐레이만이 발굴을 했고 여기에 있는 이 보물들을 그리스에 자기가 안 가져가고 그리스에 반납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꽤 좋은 소리를 듣고 살죠. 그래서 미케네를 이 그러니까 슐레이만이 발굴해서 지금 이제 미케네가 아가멤논의 도시라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일리아드 다음 이야기는 오디세이아죠. 일리아드, 그러니까 일리온이 멸망한 이후에 10년 동안 그러니까 지중해 서부를 여행하는 이야기가 일리아드 이야기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오디세이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리아드는 열흘간의 이야기라 좀 읽기 어려운데요. 오디세이아는 좀 비교적 읽기가 쉽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72페이지로 넘어가면, 자, 슐레이만이 여기를 이제 발굴하고 함으로써 실제로 요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의 이야기는 대략 한 기원전 1200년경의 어떤 사람들의 활약상 이런 인 것 같다라고 많이 인정이 되었고, 그래서 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발굴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발굴된 곳 중에 하나가 이 크레타의 크노소스 궁전이죠. 요 크노소스 궁전과 관련 있는 신화가 있죠. 라비린토스라고 하는 미궁, 테세우스와 미노타우로스 간의 관계에 있는 그런 라비린토스가 바로 이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여기 73페이지에 위에 보면 그 섬의 이름은 크레타고 크레타님이 함무라비 왕이 살던 시절에 웅대한 궁전들이 세워져 있다. 그리고 이 궁전에 수없이 많은 방과 위아래 뻗어 있는 계단, 넓은 허물과 창고, 기둥과 정원, 그리고 복도와 지하실이 구비되어 있다. 한마디로 궁전은 거대 미궁에 비유할 수 있었다. 근데 이게 과연 이 크노소스 궁전이 라비린토스 그 테세우스가 미노타우로스를 죽였던 미궁이었는지는 몰라요. 그냥 그렇겠거니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고, 또 이 미노타우로스의 전설과 대략 맞겠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
크로스 궁전은 아서 에반스라고 하는 영국 음, 고고학자가 이거를 이제 발굴해가지고 이렇게 현재 찾아갈 수가 있는데 여기 복원된 미노스궁이라고 있잖아요. 빨간 기둥. 이거는 저 아서 에반스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유적은 안타깝게도 유네스코에 등재되지 못한 그 불행한 운명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실 실제로는 이게 기원전 1500년경의 유적인데도 불구하고 이 고고학자의 상상력이 많이 발굴돼서 되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자, 그 뒤에 74페이지로 넘어가 보죠. 여기 다섯째 줄에 보면 크리타인이 가장 즐겨 그린 것은 빠르게 움직이는 동물이나 사람이었다. 이 크로노스 궁전에서 발견된 것 중에 가장 유명한 건 벽화였어요. 이 벽화에 여기 소를 뛰어넘는 소년이라고 하는 요 벽화가 있어요. 그래서 크레타인들은 아마도 소를 숭배하는 사람이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전승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이 크레타 유적과 관련 있는 게 이 에우로파 여인이죠. 그리스 신화에 보면 에우로파란 여인이 이 페니키아 바닷가에 놀고 있었는데 그때 제우스가 황소로 변신해가지고 그 황소등에 타고 크레타를 가죠. 그래서 거기서 미노스 왕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자손을 낳았다. 이게 이제 에우로파의 신화인데 그러니까 이 황소라는 게 요 크레타인들과 상당히 연결지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중간에 보면 이 찬란한 문명은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기원전 1200년경에 아마 소멸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북쪽의 새로운 민족이 그리스 반도로 이주해 왔다. 1200년경에 가장 번성한 것은 크레타의 문명이었을 텐데 1200년경 이후에는 북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와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근데 1200년부터 800년까지는 역사 유적이나 뭐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 사이는 보통 이제 암흑시대라고 이렇게 말하고 이제 역사 유적이나 기록이 등장하는 것은 기원전 800년 경부터니까 그때부터 여기 그리스 반도, 아티카 반도, 펠로폰네소 반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실제로 그리스 역사는 기원전 800년경에 이렇게 시작을 되는데 여기 그리스라고 하는 흔히 부르지만 저는 헬라라고 이렇게 부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라고 하면 오늘날 그리스 공화국 영토만 자꾸 생각하게 돼서 헬라라고 부르면 지금의 그리스 공화국 영토, 그 다음에 터키 서해안의 이오니아 지방, 그 다음에 이탈리아 남부의 일부 지방, 그 다음에 시칠리아까지 이렇게 전체를 아우르는 지역 용어가 헬라 또는 헬라스거든요. 그래서 헬라 또는 헬라스 사람들이 이렇게 북방에서 남하에서 이 지역을 차지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대략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도리아인, 이오니아인, 에올리아인이었다. 근데 대략 이 사람들은 뭐 이렇게 뭐 민족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민족이란 개념은 뭐 20세기에 등장한 거라서 그냥 하나의 무리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 아테네 쪽에 사는 사람들은 대략 이오니아인, 그다음에 특히 터키 서해안의 이오니아 지방, 그래서 이오니아라는 말이 생긴 거죠. 이오니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이오니아인이었고 펠로폰네소 반도에 이 그러니까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이런 사람들을 보통 이제 도리아인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 도리아인들은 주로 북쪽에서 내려와서 펠로폰네소스까지 반도까지 이렇게 쭉 내려와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이제 시작했다. 이오니아인들은 지금 아테네가 있는 아티카 반도와 터키 서해안의 이오니아 반도에 주로 있었다. 그리고 76페이지로 넘어가면 중간에 아테네 사람들은 아테네 여신을 도시의 수호신으로 삼았죠. 그럼 아테네 여신은 호메로스의 서사시에서 항해자 오디세우스를 도와주었던 여신이자. 오디세아를 읽어보면 오디세우스를 아테네 여신이 계속 도와줍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오디세우스가 고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데,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이 아테네 여신을 이렇게 수호신을 했기 때문에 도시 이름이 아테네라고 이제 정해진 거죠.
그리고 여기 사람들은 좀 더 진출을 해서 도시들을 많이 이제 만들게 되는데,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헬라 사람들이 세운 주요 도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테바이, 아테네, 코린토스, 스파르타, 그다음에 크레타에도 민화 문명 이후에 또 도시들이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사모스란, 그러니까 동쪽의 사모스, 키프로스 지역에도 도시가 있고, 밀레투스, 스미르나, 또 지금의 이스탄불이 있는 비잔티움, 또 아브데라, 또 흑해 연안에도 많이 도시가 생겼더라. 또한 좀 더 확장을 해보면, 여기 이오니아인, 도리아인 이 사람들이 식민지를 개척을 해가지고 이탈리아 반도 남쪽에 이제 쿠마에, 그다음에 크로톤, 파에스톰, 그다음에 시칠리아 섬의 셀리누스, 시라큐스 뭐 이런 데도 만들고, 또 흑해 연안에도 트레부존드나 이런 비잔티움 이런까지 했었고, 또 이집트 쪽에도 신도시를 만들었었고, 리비아에도 크레네라는 데도 또 이렇게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신도시 개척을 많이 했냐면, 현실적으로 이 그리스 반도나 아니면 터키 서해안 지역에는 이 농업 생산성이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면 여기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신도시를 만들어서 확장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어쨌든 요 헬라라고 하는 지역이 여기 도시 전체에 해당되는 거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거인과의 싸움. 거인과의 어떤 싸움이 있느냐? 바로 그리스와 페르시아 간의 전쟁이 있는 이야기가 여기 거인과의 싸움편에 있는데, 자, 그러면 페르시아는 어떤 나라였는가? 기원전 550년부터 500년쯤에 아주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메소포타미아 북부의 산악 지역에는 오래전부터 거친 산악 민족이 살고 있었는데, 여기 메디아라고 제가 여기 지도에 있죠. 여기 사람들이 빛과 태양을 숭배했는데, 이들의 종교에 따르면 빛은 사악한 힘인 어둠과 지속적으로 싸우는 선한 힘이었다. 이게 바로 조로아스터교를 의미합니다. 여기 메디아 지방에 살던 사람들은 선한 신과 착한 신이 함께 겨루는 이런 태양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페르시안이라고 부른다. 이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 지배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키루스란 이름의 지혜롭고 용맹한 왕이 나타나서 넓은 땅을 통일하게 됩니다. 여기 메디아의 출신이었는데, 키루스가, 이 사람이 바빌론을 공략함으로써 점차적으로 대제국을 만들기 시작하고, 서쪽 리디아까지 공략을 함으로써 대륙의 큰 제국을 또 이제 만들게 되고요. 광대한 왕국의 지배자가 된 키루스 왕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빌로니아인의 포로로 잡혀있던 모든 민족을 풀어준 것이다. 유대인들도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으니 이때가 바로 538년이다. 유대인들이 바빌론 유수를 하죠. 한 200여 년 동안 여기 바빌론에 잡혀있던 사람들이 원래의 땅으로 돌아갔던 사건. 그래서 이 구약 성서에도 보면 키루스 이야기 많이 나오죠.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서 유대인들을 자기 고향에 돌아가도록 조치했다. 사실 유대인들만 돌아간 건 아니고요. 바빌론에 잡혀와 있었던 지역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특히 노예로 있던 사람들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각자의 그 국가를 만들고 하도록 유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키루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황제는 자기 제국을 여러 민족이 함께 있는 이런 제국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아들 캄비세스는 아이기프토스를 공략을 하죠. 그러니까 이집트 땅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가장 풍요로운 땅이기 때문에 이쪽을 당연히 공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캄비세스가 이집트를 공략하고 파라오를 폐위시킴으로써 이집트 역사는 기원전 2700년경부터 이렇게 피라미드를 짓고 있었는데, 요 캄비세스에 의한 페르시아 정벌에 의해서 이집트 왕국이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이런 이집트는 독자적인
역사를 갖지 못하고 계속 외부의 사람들이 와서 지배를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맨 아래부터 세 번째 줄에 보면 그리스와 전쟁이 시작된 것은 캄비세스 왕이 죽고 위대한 통치자인 다리우스 대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지배하던 시절이었다. 이 페르시아의 이 왕조의 왕위는요, 이 캄비세스 다음에 다리우스가 아들이 아니에요. 캄비세스가 이집트에 전쟁을 하고 돌아가는 길에 사실은 이 부상을 당한 게 악화가 돼가지고 죽거든요. 그래서 다리우스가 그 7명의 그 높은 귀족들이 서로 경쟁을 해가지고 다리우스가 황제가 돼요. 그래서 다리우스가 이 황제권이 그렇게 안전하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업적을 세우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꼭 위에 보면 그는 도로를 닦아 제국의 모든 지역에 식량이 전달될 수 있게 했으며, 여기 다리우스가 개척한 왕의 길이라는 지도가 있죠. 이것도 헤로도토스가 기록한 건데요. 이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수사에서부터 그 리디아의 수도였던 이 터키 서해안 지역의 사르디스까지 이게 2700km의 거리에 황제가 갈 수 있는 좋은 길을 닦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초의 어떤 고속도로 같은 그런 개념이죠. 여기서 아이디어를 따가지고 로마도 도로를 개척을 하고요. 나중에 이 후대 몽골 제국도 이 다리우스가 만든 요 도로에 있었던 역참 제도를 가져다가 몽골도 역참 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이 신성한 길, 다리우스가 개척한 왕의 길은 헤로도스의 기록에 등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키루스가 제국을 건설했고, 그 다음에 캄비세스가 이집트까지 먹었고, 그 다음에 위대한 왕 다리우스가 이 거대한 제국을 이렇게 형성함으로써 나머지 이 전방에 있는 민족들이 독립을 잃고 이제 속국이 된 거죠. 특히 이 터키 서해안에 있었던 이 헬라인들, 뭐 미케네나 알베수스나 스미르나나 이런 이제 독자적인 독립을 하고 있었던 폴리스들도 속국이 되었던 겁니다. 그로부터 이 속국에서 벗어나기 위한 어떤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전쟁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이 페르시아의 지도를 보면요, 우리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 그리스가 페르시아하고 비슷한 것처럼 느껴지고 역사의 중심이 에게해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페르시아 지도를 보면 사실 동쪽이 꽤 넓죠. 이쪽 지금의 파키스탄이나 아프가니스탄 뭐 이쪽 뭐 이런 데까지 굉장히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은 정말 페르시아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변방에서 일어났던 전쟁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느냐? 전쟁의 원인은 이오니아의 반란이에요. 지금 터키 서해안에 있었던 이오니아 지방의 여러 도시들이 페르시아의 속국이 됐잖아요. 자, 그랬는데 특히 밀리투스의 사람들이 뭔가 독립을 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스파르타와 아테나에다가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스파르타는 거절을 했고요. 아테나가 20척의 함선과 군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여기 사르데이스에 있었던 페르시아의 어떤 그 부대를 좀 공략을 하고 여기도 신전도 불태우고, 말하자면 페르시아 입장에서 나쁜 짓을 하죠. 그럼으로써 이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차에 걸쳐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79페이지 아래에 보면 그는 아테네를 파괴하고 그리스 본토를 정복하기 위해 대규모 함대를 파견했다. 이게 1차 전쟁인데 이 함대는 폭풍을 만나고 암초에 부딪혀 결국 침몰하고 말았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노란색 라인이 주로 페니키아의 해군을 동원을 해가지고 여기 해군 위주로 쭉 가다가
저기 아토스 산맥이 있는 데서 폭풍을 맞아가지고 침몰하는 게 1차 전쟁이 되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다리우스, 자, 네 번째 줄에 다리우스는 새로 정비한 함대를 사위에게 맡겨 아테네로 보냈다. 요게 2차 전쟁입니다. 중간에 밀레토스에 출발한 해군이 낙소스를 거쳐서 여기 마라톤까지 이동하는 게 2차 전쟁입니다. 요게 마라톤 전투라고 하는 거죠. 기원전 490년에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마침내 아테네에서 아주 가까운 마라톤이라는 곳에 도착했다. 이곳에 상륙한 페르시아군은 아테네로 진군하기 시작했다. 그 규모는 7만 명에 이르렀으니 아테네 전체 주민보다도 많았다. 그래서 7만 명에 이르는 페르시아 해군이 여기 마라톤에 상륙함으로써 2차 전투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된 겁니다. 쭉 내려다 보면 아테네 사령관은 밀티아데스였고 용감하고 영리한 사람이었고 또 아테네군은 마라톤 근처에서 대우를 편성해 페르시아군을 급습했다. 페르시아군은 예상치 못한 기습을 받아 많은 병사를 잃었고 살아남은 자들은 다시 배어올라 얼른 도망쳐버렸다. 다른 사람들이었다면 그토록 막강한 군대를 물리친 기쁨에 들떠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밀티아데스는 용맹할 뿐 아니라 사려 깊은 사람이었다. 그는 페르시아 함대가 정말로 도망친 것이 아니라 병사들이 없어 무방비 상태인 아테네로 방향을 돌린 것임을 간파했다. 당시 페르시아군은 아테네는 병사들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서 쉽게 점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다행히도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해로는 육로보다 멀었다. 좁고 길쭉한 반도를 돌아서 배를 몰아야 했기 때문이다. 밀티아데스는 전령에게 죽을 힘을 다해 육로를 달려가서 아테네인들에게 권고하라고 명령했다.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간 전령은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고 그 자리에 쓰러져 죽고 말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라톤 경주는 바로 여기서 유래했다. 이렇게 잘 알고 계시죠? 여기 위에 네아마클이라고 있는 곳에서 아테네까지 대략 한 45km쯤 돼요. 자, 이 마라톤에서 패한 이후에 밀티아데스는 전령을 보내가지고 아테네인들에게 경고를 보냈다. 이렇게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실제로 요 42.19km 진실은 뭘까요? 이 헤로도토스를 이 저자 곰브리치도 안 읽어봤나 봐요. 헤로도토스의 원전에 의하면 이 전령이 42km를 달려간 게 아니고요. 사실은 요 페르시아 군대가 오기 전에 스파르타로 구원 요청을 보냅니다. 그래서 요 42km를 달려간 사람들은 누구냐면 여기 마라톤 평원에서 싸웠던 10,000명의 아테네군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평원에서 이긴 다음에 여기 파란색 페르시아군은 반도를 돌아서 가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해군이 아테네의 바닷가인 피레이오스 항구에 도착했을 때쯤 아테네군 10,000명이 한 45km를 열심히 달려가죠. 가서 다시 진을 쳤던 거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 해군은 더 이상 싸움을 안 하고 이제 도망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령이 달린 게 40km가 아니고요. 전령은 얼마나 달리냐면 이 장거리 주자 필리피데스는 스파르타까지 240km를 달렸습니다. 왜? 도움을 요청하러 갔는데 스파르타가 축제 중이라고 병사를 파괴 안 해줬어요. 그래서 거절받고 그러고 240km를 다시 달려왔습니다. 그럼 죽을만 하죠. 그러니까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42.195km를 달려갔던 건 페이피데스 전령 이 전령이 아니고 실제로 아테네군 1만 명이 전부 달려갔었다. 제가 현장에 이렇게 갔었는데요. 여기 아테네인 192명의 무덤이 이렇게 봉분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유럽 사람들은 이렇게 무덤을 봉분으로 안 만드는데 여기만 아주 특이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페르시아 측 7만 명 중에서 6,400명이 전사하고 아테네 측은 겨우 192만이 전사했다라고 나오니까 어마어마한 대승리를 했던 거죠. 자, 요 승리를 한 다음에 아테네 사람들 이 1만 명이 전부 아테네로 달려갔고 페르시아군은 반도를 돌아서 가보니까 이 아테네군이 다시 대형을 갖추고 있으니까 상륙할 생각을 못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요게 2차 전쟁은 다시 끝나게 되고요. 다시 3차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다리우스는 죽게 되고 그 아들 크세르크세스 형제가 다시 이 그리스를 쳐들어오는데 요 장면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영화 300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장면이에요. 이 책에 보면 여기 잠깐 이 페르시아군이 한 100만 명쯤 됐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원전의 헤로도토스에 보면 숫자가 거의 230만 명으로 나와요. 그래서 사실 이 헤로도토스의 별명이 뻥쟁이에요. 사실 숫자가 너무 많거든요. 어쨌든 뭐 함선이 1200척이고 해군이 51만 명이고 보병은 170만 명이고 기병은 8만 명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헤로도토스가 이렇게 기록한 건 요거를 듣는 이 청자가 누구였냐면 아테네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끝난 후 40년 후에 아테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약간의 숫자를 좀 과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뻥쟁이 헤로도토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83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 각양각색으로 모인 엄청난 무리는 100만 명을 넘었으니 이 대군 앞에서 그리스인들이 어떤 반응을 볼지 잠옷 궁금할 정도였다. 그리고 이번에 크세르크세스 왕이 친히 군대를 통솔했고 오늘날 이스탄불에 있는 해협에 이르렀을 때 페르시아군은 작은 배들로 북을 만들어 바다를 건너려 했다. 네. 네, 요거는 잘못된 거고요. 여기 이스탄불에 있는 해협은 보스포러스 해협인데 이 크세르크세스가 건넌 건 보스포러스가 아니라 헬라스 폰토스라고 하는 요 남쪽에 있는 해협입니다. 요 사르데스에서 출발해가지고 육군은 헬라스 폰토스를 건너고 그 다음에 해군은 해안을 따라서 육군한테 보급을 주는 이런 개념으로 크세르크세스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헬라스 폰토스 해협에 이렇게 배다리를 놓죠. 에게 쪽에 314척과 흑해 쪽에 360척의 배를 늘어뜨려가지고 이중으로 늘어뜨려서 이렇게 도로를 만들었다. 이렇게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나옵니다. 자, 이 배다리를 건너서 페르시아군은 진군을 하죠. 그래서 등장하는 장면이 어디냐면 바로 영화 300의 현장 테르모필레입니다. 그리스 북부에서 스파르타군이 동맹군과 함께 테르모필라이라고 하는 좁은 길목에 버티고 서서 페르시아군을 저지했다. 여기가 바로 스파르타군이 등장했던 그런 곳입니다. 자, 84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죠. 우리는 스파르타군인 300명이 여기 테르모필레에서 받고 있었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더 많은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파르타군은 300명, 시민 300명이었고 보통 스파르타에는 시민 1명당 노예가 한 5명쯤 붙어요. 그러니까 스파르타 시민 300명, 노예가 한 1500명, 그 다음에 동맹군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2000명에서 2500명 정도가 이 테르모필레를 막고 있었죠. 테르모필레는 꽤 이게 막을 수 있는 좁은 곳입니다. 지금은 바다가 물러나가지고 아주 넓은 평원이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이 좌측에는 큰 산이 있었고 오른쪽엔 바다였기 때문에 100만 명의 뭐 페르시아군을 능히 막아낼 수 있는, 물론 오래 버티진 못하겠지만 시간을 지체시킬 수 있는 그런 장소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한 일주일 정도 버텼는데 이때 어느 그리스인의 배신으로 페르시아 군대는 산을 넘는 오솔길을 알아냈고 그로부터 포위당해서 이 테르모필레가 격파된 것으로 이렇게 나오죠. 여기 테르모필레 가보면 이렇게 레오니다스가 창을 들고 서 있는 상이 있고요. 여기에 기념비가 작게 이렇게 있습니다.